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AWS의 중요 서비스 알아보기, 즉 AWS의 기본 사양들하고 주요 이제 서비스들 알아보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솔테어 SA 분께서 이제 핸즈온 하시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저희 AWS에 대한 소개 뭐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바이더인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AWS는 전 세계적으로 공부한 데이터 센터에서 약 200개가 넘는 완벽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이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또는 잠시만요. 예, 엔터프라이즈 또는 주요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의 고객이 AWS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더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올 1월에 호주 멜번에 리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토스 리전은 총 31개의 리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리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리전에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가용성, 확장성, 내계량성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제가 가용 영역이라는 걸로 부르게 되고, 한 개의 리전은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리전들은 보통 3개의 가용 영역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중의 가용 영역에 워크로드를 나눠서 배포하시게 되면은 어, 이런 원하시는 이제 DR 구성, HA 구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시고요. 이 가용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저희 에투스 리전은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2016년도에 런칭한 저희 서울 리전 같은 경우는 현재 총 4개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용 영역은 아까 이제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클러스터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원이나 네트워킹이나 연결이 이중화된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인 거고 이게 하나하나씩 각자 격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용 영역 간 모든 트래픽은 저희가 암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용 영역에 높은 처리량, 낮은 지연 시간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A로도 구성이 가능하시고 일정 수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DR이나 이런 조건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가용 영역으로 커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해서 저희 이제 CDN 서비스도 있습니다. CDN의 엣지 로케이션이죠. 접속 지점 POP라는 것이 전 세계 440개 이상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온프레미스, 약간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와의 전용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로케이션이 전 세계에 115개 이상 있고 우리나라에는 2개의 커넥트 로케이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들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침 질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질문이 가용 영역의 경우 가용 영역 간 트래픽 역시 가동 대상인가요? 이 경우 가용 영역을 국내를 잡는 것과 국외를 잡는 것의 차이나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가용 영역은 일단 리전 단위로 이중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간 트래픽은 과급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퍼블릭 인터넷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용 영역을 구 개로 잡는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아키텍처예요. 각 이제 국가별로 AG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DR 구성한다 그런 형태로 이제 별도의 아키텍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G 간 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안에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박사님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큰 글로벌 네트워크를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안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AWS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부분은 각자의 영역별로 책임지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말씀드린 리전이나 사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컴퓨트 자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 AWS가 클라우드 자체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께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 EC2 인스턴스나 뭐 여러 컴포넌트들을 올려서 고객 데이터도 올리시고, 워크로드 플랫폼도 올리시고, 운영체제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서버 층하고와 네트워크 트래픽4 고객 데이터 등을 저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께서 직접 책임을 갖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챙겨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책임에 대한 모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ISO 뭐 27001 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PCI DSS 뭐 이런 국제적인 인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KISMS라 해서 국내 ISMS 인증도 저희 인프라에 대해서 받아져 있습니다. 아까 공동 책임 모델에 의해서 이제 OS 위에 올라오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레벨, 그러니까 뭐 리전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증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 영역에만 ISMS 인증에 대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 이런 ISMS 인증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와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동 책임 모델의 경우 계약 등에 의해 책임 모델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공동 책임 모델은 어떤 계약 조건별로 변경된다기보다는 저희 제품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AWS 에 이제 파트너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트윈스의 파트너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각 서비스들, 중요 서비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유명한 서비스인 아마존 EC2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2는 저희 AWS 컴퓨팅 서비스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컴퓨팅 서비스는 아마존 EC2, 그다음에 아마존 ECS, EKS, 파게이트, 또는 이제 AWS 람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EC2는 잘 알고 계신 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장 서버 서비스, 저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인 서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ECS, EKS, 파케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 같은 부분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걸 EC2 위에 올려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니지드 클러스터 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제가 ECS나 쿠버네티스 기반 EK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클러스터도 관리형으로 아예 이제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로 딱 컨테이너만 올려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람다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서버리스는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서버의 관리 영역 부분에서 OS 관리나 패치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의 책임 관리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용자께서는 런타임에 올라가는 로직 부분만 올리셔서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형식으로 요청을 받거나 외부 인보크 형태로 수출이 돼서 일정 시간 동안 실행이 되는 워크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OS는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리눅스나 윈도우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 인스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맥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나 이제 맥OS의 빌딩 머신으로 사용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자체를 서버로 사용하시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CPU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엑스팔리오 아키텍처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CPU 프로세서의 그래비톤 베이스 ARM 기반의 아키텍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워크로드 최적화된 버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범용 워크로드 최적화 또는 CPU나 메모리 같은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부분들 또는 이제 GPU 인스턴스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들이 있으며 현재는 한 600종류의 인스턴스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 그리고 이제 디스크와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이즈의 EC2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를 드리긴 하는데 그 하드웨어에 어떤 추가적인 API를 제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역시도 EC2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타입별로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저희는 EBS라고 해서 블록 스토리지 베이스의 인스턴스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1GBps, 10GBps 이런 좋은 네트워크 성능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가장 높은 네트워크 성능은 약 200GBps까지 성능을 낼 수 있는 인스턴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상의 서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저장하시거나 배포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패키지드 또는 커스텀 AMI 또는 커뮤니티 AMI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희가 AMI라고 부르고 있고요. 패키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드블스에도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유료로 판매되는 모델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요. 커스텀 AMI 같은 경우는 직접 올리셔서 사용하시다가 그거를 AMI 형태로 구워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AMI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들, 예를 들면 OS 중에서도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커뮤니티 AMI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옵션도 온디맨드, 리저버드 인스턴스, 스파드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 이런 구매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구매 옵션은 뒤에 장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또 질문이 오셔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영역이 어디까지 명확한 워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비스별로 SLA도 있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버리스나 이제 인스턴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 책임 영역의 레벨이 조금씩 차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SLA 문서나 아니면은 저희 도큐먼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MSP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파트너사에서 갖고 계신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문의 주신 게 HPC 또는 대규모 AI ML을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인스턴스는 이스트 영역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이스트 영역이 맞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 사양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HPC나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집트 인스턴스가 그런 물리적인 뷰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알아보게 되면요. 호스트 서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어떤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하드웨어 베이스의 하이퍼바이저 이제 나이트로라는 걸로 제가 인스턴스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나이트로가 최근에 이제 버전 5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게스트 OS로 이스트 인스턴스가 위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인스턴스 유형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점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앞에 뭐 C하고 숫자 있고 무슨 영어가 더 한두 글자 더 있고 그다음에 점 뒤에 라지, X라지, 2X라지, 4X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맨 첫 번째 영어는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범용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버스트 형식의 T 시리즈나 아니면 M 시리즈가
인스턴스 패밀리를 표현하게 되고요. 컴퓨팅 특성화된 거는 C 타입, 메모리 특성은 R 타입, 뭐 아까 말씀이 나온 뭐 GPU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G 타입이라든지 inf1, inf2 같은 타입들이 존재를 하고요. HPC 같은 경우는 요절히 이제 HPC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세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신 세대가 될수록 좀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최신의 인스턴스 세대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하시게 되고요. 최근에 발표된 인스턴스 세대는 6세대 또는 7세대 인스턴스 타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성 부분에는 지금 G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CPU 타입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 AMD, 뭐 저희 그래비톤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글자를 따서 I 또는 A 또는 G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알파벳 글자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뒤에 N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좀 인핸스드 된 모델이 N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나 이런 어레이를 좀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글자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이지스트 인스턴스가 목록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턴스 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라지 사이즈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4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위로 배수로 올라가게 되고요. T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몇몇 더 작은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디엄, 마이크로, 스몰 이런 타입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배수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스턴스 크기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C6G의 8X 라지 크기는 C6G 4X 라지 두 대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CPU와 메모리가 정확히 2배씩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2X 라지는 4X 라지 2배, 그럼 8X 라지는 4대랑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엑스라지도 그거에 다시 반씩 쪼개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타입의 인스턴스와 수량을 이제 곱한 값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이제 금액이 동일하단 말이고요. 만약에 워크로드를 스케일 아웃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최소한의 크기로 적은 수량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시트 구매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디맨드, 예약 인스턴스, 세빙스 플랜, 스파드 인스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타입으로 일반적으로 바로 요청하시면 초 단위로 가금이 되는 거고 뭐 최소 단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만큼 사용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옵션으로 RI, 세이빙스 플랜, 스파드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RI나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1년이나 3년 약정으로 특정 타입을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워크로드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옵션이고요. 일반적으로 약 30% 정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큰 인프라를 갖고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남는 용량들 그러니까 온디맨드랑 RI랑 세이빙스 플랜을 팔리고 난 나머지 유휴 공간을 일종의 비딩으로 해서 좀 더 높은 금액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배포하는 인스턴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더 높은 비딩 금액을 제시하는 사용자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딩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질 때 이제 워크로드나 이런 데서 상태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잘 비딩하시게 되면 최대 9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WS 서티피케이트 메이저, ACM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의 이제 ELB는 로드 밸런서거든요. ELB나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CDN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HTTPS로 통신하시는 걸 하시기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실 텐데 저희 리소스에 할당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인증서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신 인증서가 있다면 이쪽에 올려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게 없으시다면 저희 인증기관을 통해서 할당을 받으셔서 발급을 받으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발급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퍼블릭 인증서는 저희 리소스를 쓰시는 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파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NS 밸리데이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관리형으로 인증서가 갱신되기 때문에 따로 키페어나 CSR 제출 없이 도메인 밸리데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요. 만약에 이메일 밸리데이션을 쓰시고 싶으신 경우는 약간 자동화는 안 되겠지만 그 경우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ACM에 퍼블릭 인증서를 임포트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인증기관으로서 받은 인증서를 넣으시고 그것을 저희 ELB, 클라우드프론트나 API 게이트, 비트로인 케이블 같은 ACM 통합 서비스나 인증서 모니터링, 클라우드와치나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러한 인증서가 만료되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스팟 인스턴스는 컴퓨팅 인스턴스 중심인가요? 라고 했는데 네, 스팟 인스턴스는 현재는 EC2 인스턴스에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3입니다. 이것도 EC2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죠. 저희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불리는데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기다가 데이터 레이크도 구축을 하시고 여러 가지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장을 뭐 몇 벌 카피를 하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시적 티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저렴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스토리지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는 굉장히 고가역성 및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곳에 두 카피를 저장하게 되면 99.99로 표현이 되고 두 곳에 한 카피씩 저장을 하게 되면 99.999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AG에 나눠서 저장이 되게 돼 있고 카피로 한 3카피 정도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11개, 11-9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구성은 이제 그 정도 듀러빌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브젝트별로 여러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에 맨 첫 번째 S3 스탠다드부터 S3 글래시어 레벨까지 총 현재는 7개의 클래스들을 갖고 있고, 글래시어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라고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저장하는 대신에 리트라이브를 할 때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약간 소요되는 이런 형태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자주 접근되고, 그다음에 좀 비용이 높아지는 형태가 뜬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비용이 저렴해지는 대신에 그런 추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어들을 물론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걸 잘 설정하셔서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티어가 또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저장하시고 자동적으로 30일 이후에 프리컨텍스트 액세스 티어에서 인프리컨텍스트 액세스 티어로 또 아카이브 티어로 자동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깊은 곳으로 아카이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랑 비용 전환 주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퍼블릭 액세스가 차단이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 S3 같은 경우는 저희 AWS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퍼블릭에 노출이 잘 되는 서비스였고요. 최근에는 이런 퍼블릭 차단 설정, 그리고 이제 퍼블릭 차단 설정이 기본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는 형태로 되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형태로 어, 버킷이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켜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이런 우발적인 공개에 대한 보호를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는 아까 글로벌 인프라에서 말씀드린 440기 이상의 팝에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요. 이 엣지 로케이션에 고객들한테 가장 가까운 라스트 마일 쪽에 장점을 가져다 드리는 CDN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AWS 서비스와 통합이 되고요. S3에 스태틱 어셋이 있는 경우 또는 오리진으로 저희 AWS의 HTTP나 SPS 엔드포인트로 호출하는 경우 또는 AWS가 아니더라도 HTTP나 HTTPS 엔드포인트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빠르게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구성 요소는 크게 디스트리뷰션, 오리진, 비헤이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디스트리뷰션은 일종의 하나씩의 배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객체 확인을 위한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 이름이 제공이 되고요.
모시기.점 클라우드 프론트 넷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커스텀 디파인으로 사용자 지정으로 도메인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CN과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TLS 구성도 가능하시고 IP 버전 6도 제공하고 S3로 로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 보호가 필요하신 경우는 AWS 와프에 웹 ACL을 적용하셔서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3 버킷 또는 ACP나 ACPS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실 수 있고 TCP 포트나 제한 시간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비헤이버 같은 경우는 패스별로 오리진을 별도로 설정하시거나 페일백을 설정하시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HTTP 메소드를 허용하고 제한하는 거, 캐싱 전달 정책, 객체 압축 설정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엣지 상에서 어떤 펑션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까 컴퓨터에서 잠깐 말씀드린 람다를 이 엣지랑 같이 붙여서 람다 엣지라는 형태로 트리거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인드 UR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특정 사용자한테만 밸리드한 URL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컴포넌트로 라우트 53입니다. 라우트 53 같은 경우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때 도메인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저희 라우트 53의 퍼블릭 호스티드 존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리졸브 막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라우터 53 같은 경우는 생성하시게 되면은 4개의 네임 서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을 제공해 드리고요. SLA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AWS 기능 및 서비스와 연동하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네임 서버가 글로벌의 각 지역에 배포가 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방해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DNS 서비스와 다르게 지연 시간 기반이라든가 지리적 기반, 가중치 기반 등 다양한 규칙을 지정해서 글로벌 라우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엘리어스라는 레코드 타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루트 도메인이죠. 그 앞에 호스트가 안 달린 도메인에도 AWS의 ELB 같은 리소스도 매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퍼블릭 호스티드 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VPC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53은 보통은 네임 서버 서비스로 알고 계시지만 도메인을 등록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VPC 내부에서 쓰실 수 있는 도메인 리졸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경우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이 2개가 와서 말씀을 드리면 EC2나 ACM이나 S3나 라우트 53 서비스 중에서 업데이트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라고 주셨는데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서비스별로, 외부에 로드맵이 공개가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로드맵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AWS 서비스 블로그에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EC2나 ACM이나 S3나 라우토상 같은 경우는 코어 서비스이고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청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는 저희 AWS AM이나 SA에게 요청하셔서 피처 리퀘스트를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3의 경우 사용 기간이 증가할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 항상 문제인데 권장하는 스토리지 하이라키가 있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S3의 경우는 그쵸. 용량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트래픽에 대한 비용 두 가지가 이제 비용 쿼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입의 비용 스킴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잘 정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노출하시는 경우에는 S3에서 직접 노출하시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시는 편이 트래픽 비용이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HTTPS로도 엔드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토산 왜 53이죠?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임 서버에 대한 데몬에 대한 TCP 포트 번호, TCP UDP 포트 번호가 53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라우트 53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클라우드 운영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음, 글쎄요, 각 요소가 다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배포를 먼저 만드시고 여러 가지 비헤이버를 정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CDN 서비스다 보니까 거기서 올리는 워크로드가 어떤 캐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지 그거에 따라서 캐시 정책을 잘 정의하시는 거 또는 만약에 이게 어떤 API 서비스에 대한 어, 라스트 마일에 대한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캐시를 없애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이제 워크로드에 따른 설정을 잘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로 왔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CEO이신 이제 앤디 제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 세상에는 경험을 위한 압축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이제 내용이 많아서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계속 쌓으시다 보면은 이것들에서 좀 더 익숙해지시는 날이 오실 거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시고 계속 행동을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면은 좀 더 전문가의 길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